네, 이상호 기자가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경찰 조사에서 서해순 씨의 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서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말씀드린 대로 어제 이제 저희가 이상호 기자의 출석 장면을 저희가 지켜봤었는데요. 일단 하와이에서 그 의미 있는 증거 자료를 수집했고 이거를 제출을 다 했다고 하는데 서 씨가 또 데뷔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뭐 공개하지 않겠다는 말을 했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좀 추측해 볼까요? 네. 아마도 이제 그 동거남이라고 하는 그 분하고의 관계가 하와이에서 많이 있었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돼서 집중적인 자료가 그러니까 제출됐을 가능성이 조금 있는데 네, 예. 왜냐하면은 그게 이제 만약에 살인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동기와 관련이 되는 자료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김광석 씨하고 이 서해순 씨 사이에 그런 관계가 부부 관계가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왜 그랬느냐부터 시작하면 그 남자분부터 시작되었다는 얘기가 많아서 아마 이제 그걸 토대로 해서 얘기가 됐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서현 양을 이 어머니가 데리고 다니면서 치료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치료를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부터 시작해서 아이가 사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행적 같은 것들이 하와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좀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으니까 아마 그와 관련된 자료들이 조금 거기에서 만들어졌거나 제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직접적인 사망이나 이런 것하고 연관된 자료는 아니어서 그게 어느 정도나 이제 효과를 혹은 파급력을 가질지는 그렇죠. 잘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가 표현을 이제 내연남 정도로 표현을 해야 될까 싶은데, 그러니까 뭐 김광석 씨 이외의 남성인데 그분을 만약 만났다고 한다면 그분이 또 어떤 진술을 했을까도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분이 지금 서해순 씨하고 같이 동거를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그분이 뭐 하와이에 살고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그분을 직접 만나서 무언가 자료를 얻었거나 증거를 얻었을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여서 뭐 물론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지만은 만약에 만났다 그런다면 당시 상황을 제일 잘 알고 있을 가능성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얼마만큼 정확하게 했겠느냐 그렇죠. 이 부분은 저희가 예. 또 지켜봐야 될 부분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서 씨가 그 부검 소견서 공개하겠다고 그때 왜 라디오 인터뷰에서 얘기했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상호 기자가 반가운 일이다. 그렇다면 이제 그걸 왜 그동안 마다했는지도 같이 설명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그 이상호 기자가 이 사건 관련해서 의심을 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왜 이것이 떳떳하다면 모두 볼 수 있게끔 하면 되는 것이지 왜 본인만 볼 수 있게끔 기록을 닫았냐 아무도 못 보게 했느냐 이게 우리가 주장하는 식의 뭔가 의심적인 부분이 그 안에 적혀 있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주장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서해순 씨가 그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전혀 그렇지 않다. 못 봤으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의심을 품는 건데 보여주겠다라고 말은 했어요. 근데 지금 보여주지는 아직 않은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 경찰에서 지금 광수대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경찰에서는 그 자료를 가지고 토대로 해서 지금 당시에 부검을 했던 분하고 또 구급 대원들하고 이런 분들을 모두 불러서 지금 조사를 다 했다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경찰에서는 그 부검 결과나 소견서 같은 걸 가지고 얘기를 할 가능성이 좀 있는데 실제로 그 당시에 부검을 했던 의사 선생님이죠. 그분은 어젠가에는 굉장히 반발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게 말이 안 된다는 타살 절대 식으로 아니다. 예, 이게 약간 혐오병이 이렇게 오르는 것 자체가 매우 불쾌하다는 식으로 지금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분 입장에서 보자면 내가 자살이 실수한 아니라 수 있잖아요. 내가 타살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해줬는데 내 말을 안 믿고 자꾸 이 얘기를 하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기분이 나쁠 수가 있고 그렇죠. 또 그렇지만 이제 부검이라고 하는 게 항상 100% 무조건 다 맞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실수 가능성도 사실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현재는 20년 동안 그 업에 종사했다고 하지만 예전에는 20년 전에 이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그 당시라고 한다면 지금하고는 부검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그 기술 같은 것들이 좋지 않을 가능성도 좀 그럴 있어서 수도 있겠네요. 정확하게 초동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를 놓쳤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제 검찰이나 경찰에서 제대로 수사를 해봐야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이상호 기자 측에서 뭔가를 지목 제기가 이런 것을 밝혀내기가 쉽지는 정말 않아 보인다. 그건 좀 분명해 그렇습니다. 보입니다. 이제 시간 너무 많이 지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자료가 뭐가 있어야지 밝혀낼 수 있는 건데 뭐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못 밝혀내는 거고 특히 이상호 기자가 또 그 말 했잖아요. 그 어제 말한 그 법의학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관여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말하는 거다. 물론 이제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사실 그걸 몰라요. 정말 그래서 그런 건지 그렇지 않으래도 그렇게 하는 그렇죠. 건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함부로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번 이 논란에서 주된 쟁점이 두 가지잖아요. 소송 사기에 해당하느냐, 그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한 소송 사기를 한 것이냐, 아니면 유기치사를 한 것이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중점을 좀 짚어보고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소송 사기는 보통 영향을 이 소송에 이 서현 양이 죽었던 게 영향에 크게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소송 사기는 아니다라는 게 뭐
법조계의 중론이라고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제 유기치사가 유죄로 인정이 된다면 유기치사를 밝혀내지 드러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죽음을 가린 것이고 그럼 결국 이게 소송 사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또 측면도 접근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게 바로 다 그런 의문이 다 드는 건데요. 이제 사실 소송 사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그 알려야 될 것을 알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떤 재산상 이득을 본인이 직접 얻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것의 전제는 서현 씨에게 무조건 그 권리가 간다는 것이 당시에 확정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아니라면 본인에게 그 권리가 간다는 게 확정이 되거나. 근데 지금 그 당시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알리는 것이 본인에게 불리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난번에 서혜순 씨가 인터뷰할 때 그러니까 서현이가 없는 것이 자기 불리하다라는 식의 말을 또 한번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소송 사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기치사 문제인데 만약에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까지 했다면 그거는 법상의 죄를 저지른 것이고 예. 그런 죄를 저지름으로 인해서 본인이 어떤 재산적 이득을 얻게 된다면 그 사람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상속인의 권리를 박탈당하는 게 기본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만약에 정말로 엄마가 아이를 죽게 내버려 두어서 아이가 죽었고 그래서 아이가 죽은 다음에 본인이 이제 엄마로서 모든 권리를 다 상속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할 것이냐? 그 부분이 좀 의심스럽기 때문에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견은 계속 나오는 건데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앵커님한테. 만약에 본인이 예. 어떤 소송을 하고 있어요, 애기하고 같이. 근데 이제 애기가 이제 어떻게 잘못했어요. 그러면은 본인들은 아무 말도 안 할까요? 변호사한테도 안 물어볼까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그걸 그렇죠. 얘기를 하겠죠. 어떤 게 굉장히 좀 또 상속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숨긴다고 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놀라고 본인, 그러니까 일반인 입장에서는 사실 뭐가 더 좋은지도 모르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아이가 어떻게 됐어요라고 말을 하는 게 일반인적이고 그렇죠. 살짝 그 말을 하고 싶지 않았다 하더라도 혹시 아이가 이렇게 된 것이 알리는 게 유리한지 유리하지 않은지 소송에서 중요하다면 그런 걸 물어봤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건전한 상식에 기초한 질문인데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 서혜순 씨가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설왕설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아마 밝혀내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재심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뒤바뀌어지거나 권리가 달라지게 된다면 조금 또 방향이 다른 쪽으로 흐를 수가 있기 궁금한 때문에. 게 검찰 수사 같은 거 할 때 어떤 이런 상식적인 부분이나 경험칙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반영해서 좀 그 수사를 하나요? 어떻게? 그렇죠. 수사를 할 때 이제 질문을 할 때요. 이제 제가 만약에 이제 검사고 우리 그 앵커님이 만약에 수사를 받는 사람이면 물어봐요. 이렇게 하는 것이 상식적인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뭐 경황이 없어 그렇게 말했습니다라고 대답하잖아요. 그러면 아니 경황이 없던 사람이 이렇게 하와이 법인은 어떻게 설립하고 저건 어떻게 했습니까?라고 또 물어봐요. 그럼 대답을 이해가 가도록 해줘야지 그게 제대로 되는 거고. 설득을 못한다면. 그렇죠. 그게 상식적인 대답이 안 나온다 그러면 그거는 뭔가 이상하다라고 느껴지게 되는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 핵심이란 게 일단 뭐 유치사죄 성립 여부인데 그렇습니다. 그게 그렇잖아요. 그 활용성 폐렴. 폐렴으로 사망할 수 있었던 거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바로 그럴 수 없는 부분이라면은 그동안의 케어를 제대로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렇게 증명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건지 그것만으로도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일단 예를 들면은 이제 아이가 이 아이는 신장이 한 개밖에 없어서 사실은 기능이 매우 약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신장 기능이 약해지면 사실은 여러 가지 합병증이 사실은 유발이 되고요. 그렇죠. 그 몸에서 그리고 면역력이 사실은 상당히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은 이미 그 아이에 대한 진료가 상당히 나와 있어야 돼요. 기록이 병원 기록 같은 것들이 그런 기록 같은 것들을 보면 아이가 이제 아파서 좀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 감기가 걸려서 폐렴으로 번졌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됐다. 이게 설득력이 있어요. 예. 근데 만약에 그동안의 진료 기록을 살펴보니까 아이는 뭐 특별히 그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온다. 그런다고 하면 갑자기 그 당시에 뭐 우리나라 그 의료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그런 급성 폐렴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갑자기 사망한다는 게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그렇다면 아이를 돌보지 않고 그냥 아픈 애를 그대로 내버려 뒀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해 볼 수는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10년이 다 돼가지 않습니까? 그 상태 옛날에 있었던 거는 그냥 정말 진료 기록, 종이에 있는 기록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현재의 이 사람에게 혐의가 있다는 거를 인정할 정도로 확실한 증거로 작용할 것인가 예. 이 부분이 의심스럽고 주변 사람 증언 같은 것도 있어야겠고요. 주변 사람들 증언이라든가 그래서 지금 친구들도 한번 알아보고 있고 그 아이를 돌봐줬던 그렇죠. 사람도 알아보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또 하나는 우리나라는 이런 게 있어요. 피고인에게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라 이런 조항이 있단 말이에요. 법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될 가능성도 이제 많이 있어 보인다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 좀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네. 강원도 철원 육군부대에서 이제 머리에 총탄을 맞아 숨진 일병 사건과 관련해서 이게 사실 군 부대에서는 이게 추정이라고 밝혔지만 도비탄으로 인한 사망이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추정을 했는데 이게 도비탄이 아니라 직격탄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또 주장도 나왔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부검을 해보니까 그 파편이 이제 나왔는데 이게 찌그러진 모양이 아니고 쪼개진 모양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네. 근데 도비탄에 의해서 사망을 하려면 보통은 많이 찌그러져야 되죠. 어딘가 부딪혀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렇게 나오지 않고 찌그러지지 않고 잘라졌다라고 한 얘기는 그냥 그대로 가서 바로, 꽂혔다는 거죠. 예. 꽂혀서 그 터졌다는 뼈에.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서 뼈가 이제 딱딱하니까 뼈하고 부딪히는 순간 이게 이렇게 갈라졌다 예. 이런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전문의의 뭐 1차적인 소견이 그런 걸로 나왔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다면 사격장에서 이쪽에서 사격을 할 텐데 400m 떨어진 저쪽 거리까지 누가 직격탄을 쏘아서 그렇게까지 갈 수 있을까? K2 소총이라고 하는 게 물론 사거리가 460이라고는 하지만 그렇게까지 멀리에서 그 사람의 머리에 갖다 그대로 꽂힐 정도까지의 그런 것은 아니지 않을까. 왜냐하면 화력이 떨어지잖아요. 250m 넘어가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상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안전 관리에 대한 문제가 되겠네.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사격장이 있는 곳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리를 원래 잘 만들지 않거나 만들더라도 이렇게 계단식으로 해서 또 벽 같은 경계병도 거를 있었다고 그렇죠. 하던데 또 예. 그걸 또 출입을 통제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렇죠.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격을 할 때는 경계병 2명이 양쪽에서 서가지고 사람들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일단 쓰세요라고 한 다음에 총을 쏘는 게 다 행위가 끝나고 나면 지나가세요 이렇게 말을 해주고 서로 예. 신호를 해서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인사만 하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결과도 그 신호도 안 받았다는 얘기인 거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뭐 서라 말아라 이런 얘기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이들을 인솔했던 그 진지를 구축해서 이제 일을 다 끝내고 부대로 귀가하던 그 인솔병 같은 경우에도 이어폰에 꽂고 이제 음악을 예. 듣고 가고 있었다. 그러니까 전혀 이 상황에 대해서 인식이 없었다는 거라서 문제가 처음에 도비탄 심각하죠. 얘기도 확인을 제대로 안 해본 상태에서 그렇죠. 뭔가 좀 무마하려고 했던, 그렇죠. 급급히 덮으려고 했던 그렇게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유족 측에서 반발하고 나섰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 군에서 그런 총기나 이런 것 때문에 사고가 날 수 있다. 그런데 왜 그런 식으로 되지도 않는 변명을 늘어놓느냐. 이제 이거였거든요. 첫 그렇죠. 번째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요즘 참 교사들 일탈행위 저희가 그 이 대담 앞서서 리포트로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참 이게 개탄스럽습니다. 절도, 폭행, 음주운전, 뺑소니에다가 뭐 마약 투약, 제자 성폭행까지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참 상황을 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참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저도 지금 한 명은 고등학생이고 한 명은 초등학생인데 네네. 너무 난감합니다. 선생님들이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에 대해서. 근데 지난 13일 부산에서 이제 초등학교에 있던 한 교사가 그 부산 지역에 있는 주택 15곳에 침입을 해가지고 여성의 속옷 192점 정도를 훔쳤다는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가보니까 그 집에 가보니까 190점이 문제가 아니라 엄청 많았던 거죠. 700건이 예. 넘는 그런 여성의 속옷이 널려져 있더라. 아니 그리고 또 지난 6월 같은 경우 창원에서 또 교사가 여자 고등학교에 있으면서 담임 맡고 있으면서 그 아이들에게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다 이런 것도 있었었고 또 30대 남자 교사가 경기도에서는 자기 엉덩이를 만지게 했다 아까 멘트에 나왔는데 예.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죠. 게다가 얼마 전에는 또 6학년짜리 남학생하고 성관계를 했던 여교사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대체가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개탄을 금치 못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일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옛날에도 있었는데 지금만 드러나는 그런 것인지 것이냐. 아니면 정말 지금에 와서 더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왜냐면 원인을 원인 분석을 알아야지 좀 해야지, 그렇죠? 예, 이걸 예. 해결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집중을 좀 해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교사들이 좀 뭔가 속옷을 훔치고 이런 건 약간 변태적인 성향이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약간 뭐 스트레스라던가 이런 쪽으로도 좀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게 일부 교사들의 일탈 사례이기 때문에 이게 모든 전체 교사들이 그렇죠, 이런 그렇죠.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좀 단정짓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걸 보면서 정말 성실하게 그리고 정말 반듯하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이 참 많이 사기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렇습니다. 생각 들어요. 사기도 진작시켜주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니 김영란법이 생기고 난 다음에 카네이션 하나도 못 받으신다고 그러니까요. 선생님들이 사실은 되게 한탄을 많이 하셨어요. 사탕도 못 준대요, 소풍 때. 예. 선생님한테. 그래가지고 도대체 우리는 뭐냐? 우리가 그냥 가르치는 기계냐? 게다가 예. 요즘 애들이 되게 반항적이고 자기 권리가 많기 그쵸. 때문에 예. 무슨 말을 해도 먹히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선생님들은 사면초가 아니
아니겠습니까?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뭐 아무런 즐거움이 없는 거죠. 존경도 못 받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이 상황을 만든 건 아닌가라는 좀 걱정도 해보고요. 어쨌든 교사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존경심도 가지면서 그들이 좀 잘 적응하고 살 수 있도록 교육도 좀 시켜드리고 연수도 시켜드리고 뭔가 좀 조치를 취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각종 사건 사고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